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한 번씩 사람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가곤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몇 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지 않은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신체적인 변화도 초래될 수 있다는 의사들의 말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층 더 건강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창의력이야말로 이런 건강한 뇌에서 나올 법한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 번씩 타임아웃을 가지시고 뇌를 틈틈이 휴식시켜주면서 신선하고 상쾌한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이 제일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유럽의 어려움, 노동력 감소, 친환경 운전자, NBA 농구 구단주, 그리고 은퇴 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을 이어서 지금 진통을 앓고 있는 가운데 현재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한 전문가는 유럽이 지난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악화된 에너지 위기,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것의 여파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느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유럽이 거의 하나로 뭉친 것이나 다름없는 EU의 가장 큰 도전과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역시 가장 큰 위기는 에너지 크라이시스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로피안 유니언은 지금까지 상당히 강경하게 경제 제재를 가해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EU 국가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서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이어서 러시아 오일 수입도 거의 중단한 상태이죠. 이것에 대응하듯이 러시아는 천연가스 파이프를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 레벨은 지금 5분의 1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제재에 찬반이 많았지만 이런 효력이 먹힌다고 러시아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그때 당시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서 러시아가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 최고 수출 마켓이 문이 닫히면서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유럽이 지금 치르는 대가는 거대합니다. 가솔린 가격은 거의 10배 이상 증가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지난 40년 만에 최고로 오르면서 유럽 전체 리세션으로 몰고 가는 위기까지 가져가면서 소비자와 비즈니스의 신뢰감은 최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유럽 전체의 경제의 엔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독일도 그동안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가 현재 모든 비즈니스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모든 경제 분야가 허덕거리게 되면서 이번에 새로이 수상에 오른 리즈 트러스는 다가오는 겨울 앞에서 에너지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영국 전체 생활비 증가로 모든 시민들이 허덕거리는 상황에 겨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영국 노스시에 오일 생산을 증가할 것을 지시했고요. 또 그동안 영국에도 금지되어 오던 프래킹 이 밴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많은 시민들 생활비를 유지하거나 더 이상 인상되는 것을 막아줄지 기대되는 가운데 결코 이 결정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영국 시민 절반 이상이 올해 말까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은 지금 영국의 오일 회사에 더 많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요.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이런 오일 회사들의 세금 혜택이 너무 크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전역의 에너지 위기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드러집니다. 영국은 이제 천연가스 수입을 러시아보다 노르웨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변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묶여있듯이 다가오는 겨울 앞에서 에너지 가격은 한참 올라있는 상황에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그러면서 유럽 전체는 소용돌이로 몰고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미국의 FRB처럼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는 리세션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자율을 높여가면서 경제 성장 둔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나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상승이 결코 큰 도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차원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국내 경제적 이유보다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많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크라이시스나 음식 가격의 인상 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지적이죠.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게 하는 방법은 임금을 크게 낮추면서 얻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유럽 전역의 임금 하락은 피할 길이 없다고 내다보면서요. 이 상황은 지난 1970년대 오일 크라이시스 이후 붕괴와 미국에 앞장서서 일어난 80년대 이자율 상승과 또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평범한 노동자들은 그들의 생활 상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부유층들은 반대로 낮은 세금에 수입은 더 커지는 상태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그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몇 년 전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지에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졌고요. 영국에서는 브렉짓이 지지를 받고 유럽 전역에서 극단적 우파나 좌파가 대두되게 변한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경제 위기와 더 심해지는 불균등, 또 사회적 단결이 무너져 가고 있으면서 정치적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태리에서 다가오는 9월 25일 투표에서 마리오 드라기 정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마리오 드라기는 전 유럽의 센트럴 뱅크의 수장을 역임했고요. 우파를 지지하면서 실제로 EU가 이태리에 거대한 호의를 베풀고 상당한 액수의 빚도 탕감해 주었지만 EU 가담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현재 위기는 폴란드에서 EU와 독일을 반대하는 당의 위치가 점점 더 강해질 전망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예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전역에 감당해야 할 문제를 더 시급하고 강하게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또 거기다 유럽의 출산율도 겨우 1.5명으로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현재 유럽 인구를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여성 한 명당 2명의 출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거기다 수명이 80세 이상 올라가면서 고령층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회보장이나 은퇴연금 제도 등 모든 것이 정부 어깨에서 불가능한 상태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최근 러시아 침공은 모든 것을 몇 배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유럽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떤 조처와 대응이 나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55세가 넘는 미국의 인력 중 절반 이상이 은퇴를 하면서 지금 미국 내 노동력이 크게 감소한 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40년 만에 최고의 심각한 인플레이션 가운데 과연 미국은 경제 불황에 빠질 것인가 하는 시점에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 가지 현재 경제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할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미그레이션입니다. 최근 노동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 내 여전히 종업원을 찾는 채워지지 않는 직업 숫자가 1,100만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남아나는 직업 숫자 이후로 가장 큰 것이 이 대거 숫자로 베이비 부모들이 모두 은퇴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력에 커다란 공백을 만들었죠. 2021년 말까지 미국 내 55세 이상 노동력 중 절반 이상이 은퇴했습니다. 실제 미국 인구 증가는 다소 줄어든 반면에 은퇴하는 비율의 속도는 2020년 이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Pew Research Center가 내놓은 것인데요. 앞으로 20여 년 동안 노동력 증가는 아주 미약한 0.3%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는 많은 고용주들, 젊은 세대들의 Great Resignation으로 인해서 직업을 그만두는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는 동시에 코비드를 앞뒤로 거대한 숫자의 55세 이상의 은퇴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은 회복하기 힘든 현실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베이비 부모 은퇴 비율은 48.1%에서 이제는 절반을 넘어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베이비 부모들 중에서도 65세 이상 은퇴 비율은 66.9%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금융붕괴 2008년 당시 베이비 부모들 은퇴 비율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 2010년 3, 4분기 그때 당시는 55세 이상 은퇴 비율이 48%였는데 이것은 3년 전인 2007년 50%에서 줄어들어 그때 당시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전체 숫자를 볼 때 은퇴 비율에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팬데믹이 은퇴를 고려하던 사람을 더 자극했는지는 아직 100%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연방노동청이 최근에 내놓은 것을 보면 일시적으로 본다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비교를 해서 이민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아주 큰 폭으로 감소했죠. 지난 2016년 미국에 발을 내디딘 이민자는 100만 명을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 최고 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코비드로 모든 여행길이 막히면서 이민 서류 수속 완전히 중단되었죠. 또 많은 외국인 체류 노동자들이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가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이민자 숫자는 24만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전처럼 이민 수속이 진행되었다면 지금보다 약 200만 명 이상이 더 미국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막 시작되던 2020년 초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이민에 대한 문화는 완전히 봉쇄되었죠. 그러면서 이민 수속은 거의 2년을 멈추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021년 말에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은 200만 명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 된 격이죠. 그리고 그중에 약 100만 명, 절반은 대학 학위 소지자들이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동력의 감소로 현재 미국 내 심각한 노동력이 부족한 것, 이런 문제에 기여한 것은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팬데믹 여파에서 서서히 회복되던 2021년 직업 창출 숫자는 크게 증가하는데 고용주들은 종업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노동자 부족 현상은 외국 노동자들 감소와 직결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노동자 부족 현상은 외국 노동자 감소뿐만 아니라 거대한 숫자의 은퇴하는 사람들이 묶여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동력의 감소는 미국에서 성공하는 사업가들의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나온 결과가 있는데요.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사업을 시작하는 비율이 무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소규모 사업체가 줄줄이 늘어나고 중간 사이즈나 대형 사업체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민자 숫자는 사업체 숫자 감소로도 연결된 것이죠. 결국 지난 2년 동안 외국 노동력의 감소는 현재 미국 경제의 노동력을 채우는 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생산력, 창의력, 사업가적인 차원의 모두 손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이민 정책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제임스 파이겐바움 교수는 노동력 없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동력이 사라진다면 경제는 줄어들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차원의 노동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도움을 얻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일부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을 늘리는 것은 미국인들 직업 찾기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약 4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를 두고 경제가들은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직업 숫자를 더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결론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직업 숫자에 이민이 가져오는 여파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민자들은 다른 미국 시민들의 인컴도 높이는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트럭 운전사가 없으면 물건들이 움직여지지 않고 또 식당에서 종업원을 찾지 못하고 전체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이민 정책이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투자 이민자 문호를 예전처럼 연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와 중국 부유층들이 몰려든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 이민 정책이 변화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친환경 그리고 운전을 생각하다 보면 금방 전기자동차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정부 차원의 절전 이후로 최고 피크 타임에는 자동차 충전을 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나왔죠. 그러자 앞으로 2035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 타입으로 바꾸겠다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현재 전기 자동차를 둘러싼 문제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한 번 충전하고 얼마를 갈 수 있는지 이 레인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요. 물론 가솔린 자동차보다는 다양한 경비가 덜 들지만 집안 전체 전기요금은 더 내야 합니다. 거기다 아파트나 콘도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 설치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 전기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환경에 미치는 여파는 당연히 적지만 친환경이란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도 역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볼 때요. 이것이 전기든 가솔린 타입이든 자동차 전체 숫자가 늘어나면서 꼭 이것이 배기가스 파이프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어도 우리 환경에 가하는 여파는 여전합니다. 전기 자동차 역시 가솔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만들어진 거대한 도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도로를 깔고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환경적 차원 여파는 적은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않지만 그 도로를 까는 차원의 여파는 치명적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들어서면서 그 주위 지역의 기온은 증가합니다. 이 아스팔트 도로는 하루 종일 태양으로부터 열을 흡수했다가요. 저녁에 방출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요새같이 기후변화 실정에 맞는 방향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설, 도로 건설엔 빈부 차이가 역력합니다. 이런 것은 저인컴 지역의 도로가 많이 가로질러 들어서면서 뜨거운 기온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개의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화씨가 5도 정도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것은 라티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평균 기온이 6.7도 더 높게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연구팀은 도로가 들어서면서 증가하는 기온은 인종과 빈부를 차별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discriminating kill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데 전기 자동차라고 해도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는 가솔린 자동차와 다를 바 없는 셈이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 역시 가솔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심한 교통체증, 트래픽에 앉아있는 프리웨이에서 보내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프리웨이를 건설하는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많은 소수민족 이웃을 하루아침 로컬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프리웨이가 들어서는 것이죠.
이런 예 중에 한 곳이 다우니에서 일어났는데요. 다우니 같은 도시에서는 현재 200가구 이상 집을 옮겨야 하는 하이웨이 증축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가솔린 타입이든 전기 타입이든 상관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또 거기다 전기 자동차 역시 보행자들 사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가솔린 자동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LA 시안에서 2021년 교통사고로 294명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런 사망에는 부적절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잘못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가솔린이었던 전기든 자동차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서 증가 추세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자동차 사이즈가 커지는 데는 요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SUV를 몰고 다니죠. 전국적으로 이런 SUV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세단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만큼 변했습니다. 이런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 여기저기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어떤 전문가는 요새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차를 보면 탱크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들은 보행자 안전에 무게를 두면서 자동차를 그쪽 방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자동차 정책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생산되게 하면서 보행자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형화된 자동차로 인해서 사망하는 보행자들로 도로를 걷는 중 사망하는 흑인이나 원주민들의 숫자가 가장 높게 나온 것도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 역시 환경적 차원보다 이런 면의 문제는 같이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배기가스가 없는 전기 자동차가 장점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도시들, 특히 대도시에서는 대기 오염을 줄여야 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매연 레벨을 줄이는데 전기 자동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이 한 가지 타입 자동차를 다른 타입으로 바꾼다는 것 하나로 이것 하나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꽉 막힌 트래픽이 하루 생활의 일부인 LA 같은 곳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를 사도록 장려하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거의 $10,000까지 인센티브나 가격을 낮추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후변화에 도움을 주는데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이고 궁극적인 시스템 변화가 더 절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중에 내놓은 방법 중 하나가 무료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형 공공운반 시설이 한 가지 이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LA는 이쪽 방향으로 추진 중이긴 합니다. 거기다 자전거,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정부 차원에 지원하면서 매일 출퇴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기 자전거 방법이야말로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전기 자동차가 사용하는 도로보다는 한층 덜 도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관점에서 그 도로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 친환경적인 운반 수단이 자리 잡으려면 우리 생각 자체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프로운동 현황의 슬픈 현실이 이번에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NBA 프로농구의 피닉스 선즈의 구단주 로버트 살버를 두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NBA 피닉스 선즈의 구단주이기도 하지만 WNBA의 피닉스 머큐리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NBA 리그는 구단주에게 $10,000,000 벌금에 1년 한 시즌 동안 팀의 모든 활동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피닉스 직장에서 행동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 인종차별, 또 성에 연관된 언어 폭행, 이메일을 통해서 포르노 사진을 여기저기 돌리기도 했고요. 그 이유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과 자세를 두고 이번에 NBA 리그가 내린 벌칙은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비난을 두고 NBA 애덤 실버 커미셔너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이런 현실을 두고 많은 스포츠과 전문가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다른 법이 적용되고 다른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살버는 미국 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스탠더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더욱이 이런 프로 스포츠 구단주로서 더 모범적인 언행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프로 스포츠가 그렇듯이요. 현재 NBA 커미셔너는 모든 구단주들 아래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구단주들이 고용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구단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고 실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미셔너 실버는 구단주에게 몰아내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해도요. 그래도 불가능하지만 이런 과정을 시작한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구단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성사될 리는 없죠. 결국 이번 일에 커미셔너가 구단주들을 대신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현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맡긴 변호인단 변호사 펌도 구단주가 잘못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변호사가 변호사를 위해 만들어 적은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영어 말장난이란 비난이 많습니다. 구단주 로버트 살버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흑인을 부르는 N 단어를 마구 사용했고요. 종업원 중 임신한 여성에겐 아이를 낳고서는 그동안 하던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이런 말까지 얼굴에 대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단 몇 개의 예를 든 것이지만 이런 경우를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 많습니다. 이번 경우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LA 클리퍼스를 소유했던 그러다 밀려난 다너 스털링보다 더 악하다고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버트 살버에 대한 리포트가 ESPN에 처음 실린 지 거의 1년이 지난 현재 다너 스털링 경우처럼 오디오나 비디오 증거가 나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커미셔너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살버는 구단에서 그의 지분을 처분할 것으로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현재 스포츠 뉴스 미디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살인 살버는 부유하게 평생을 산 사람으로 이번 경우를 통해 무엇인가 느꼈을까 하는지 묻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게 무슨 차이를 가져오겠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현재 모든 구단주들 또 앞으로 미래의 다른 구단주들에게 뭔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라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두고 선수들 측에서는 분노의 물길이 거세게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를 선두로 NBA는 이번 일을 처리를 너무 잘못했다고 비난했고요. 그리고 리그는 오직 구단주 로버트 살버만을 위한 단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주 NBA 발표 다음 날 르브론 제임스는 살버에게 주어진 처벌 너무 약하다고 비난하고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몇 번 읽어보았는데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 리그에서 절대적으로 잘못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인종차별, 성적 차별, 여성 혐오 등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우리 리그 NBA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는 이것보다 한층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를 따르는 5,200만 팔로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보라고 말했고요. 이것을 읽어보고 각자 현명한 결정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피닉스 선수의 대표적인 선수죠. 대표 선수 크리스 폴 역시 끔찍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워 이 팀에서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특히 여성에 겨냥된 올바르지 못한 언행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단주 살버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라면 사실 실수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수많은 NBA 선수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NBA가 내린 결정엔 문제의 구단주는 변호사를 통해서 듣기에는 너무 좋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두고도 변호사들이 모두 작성한 것일 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 피닉스 선즈 구단주로 있으면서 인종차별, 여성 혐오 등 팀 내 독성인, 턱식 환경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모두에게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튼 예전 클리퍼스의 전 구단주 도널드 스털링의 악몽이 완전히 되살아난 느낌이라고 많은 선수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퇴를 한 사람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비율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매년 미국 내 은퇴한 사람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숫자가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풍부한 인생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잘 정돈되고 계획된 경우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골든 에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휴식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에 그동안 만끽할 수 없었던 가족 친척들과의 시간에 할애하는데 보통 집중하죠.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실정에 은퇴한 사람의 상당수가 일터로 복귀하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AARP가 내놓은 2022년 리포트를 보면 최근에 170만 명의 미국인이 은퇴해서 복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팬데믹과 길게 연장되었던 락다운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각자 놓여있는 노동 상황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은퇴한 사람 중에 새로운 비즈니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농담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는데 나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측도 상당수가 됩니다. 2019년 미국인 연령층 55세에서 64세 사이에 13%, 그리고 65세에서 74세 사이 6%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시작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환원한다는 차원에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는 생각보다 좀 더 공부하고 계획이 따를 수 있고요. 반대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년 동안의 인생 경험, 또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등 모든 것들이 사업의 성공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퇴 나이, 황금기에 새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몇 가지 장점도 있는데요. 잘 돌아가는 사업을 갖추게 된다면 추가의 수입이 생겨나면서 본인 은퇴 저축에 추가되는 격이죠. 그러니 그동안 마련해 놓은 은퇴연금이나 저축 외에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죠. 또 요새 사회는 많은 것이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이 알고 있는 아주 특이한 기술이 먹히는 세상이라면 절대적으로 이런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의 이 주인, 보스라는 이유로 스케줄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본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은퇴한 사람 치고도 젊은 층 못지않게 요새 최첨단 기술 분야에 잘 적응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조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충고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기다리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런 지연과 또 망설임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비즈니스 아이디어, 자금 조달 등 중요한 사항들이 많지만 절대 무작정 기다리지만 말고 망설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배는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이고 성공하는 데는 철저한 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하려는 비즈니스의 절대적인 이해가 중요하고요. 어떤 타입의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마켓의 수요가 어떤지, 너무 과다 경쟁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비즈니스 플랜을 그림으로 그리고 혹시 본인이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 도움이 중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술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미디어, 소프트웨어 등 모든 것이 변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프로그램, 시스템 등 변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배울 것을 철저히 배우라고 추천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인이 원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이 이유가 이런저런 자기가 해야만 해서 시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절대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업의 시작은 서서히 새로운 사업가로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는 모든 것이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시작은 조그맣게 출발합니다. 절대 성급하게 모든 것을 대형으로 걸어놓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게 출발하는 것이 위험도의 부담도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불필요하게 과감한 무리가 가는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가로서 순간순간 위험을 무릅쓰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절대 모험은 금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짬짬이 내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까지 온 사람으로 한 번씩 쉴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주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시간을 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휴식의 시간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은퇴한 사람들이 황혼기의 새 사업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은퇴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시작하는 사업은 젊고 한창 때와 다를 것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철저한 계획에 절대 무리되는 결정을 피해야 하는 것은 다른 몇 가지 예일 것입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현명한 생각과 좋은 비즈니스 운영은 추가 인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한층 더 여유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은퇴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중간중간 휴식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은퇴한 나이에 너무 앞뒤 없는 무리와 위험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은퇴 후 사업을 한다는 것 절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구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